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22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뭐 MBC에도 보도되고 조선일보에도 보도되고 한 거 보니까 대부분 보도가 됐을 것 같아요. 정용진 신세계죠. 예, 그 회장이 트럼프랑 면담을 했다. 트럼프의 아들을 알아서 그 주선으로 면담을 했다. 한 10에서 한 16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 앞에 붙였습니다. 과거에 2022년 초에 지금은 구석으로 몰려있는 윤석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서 크게 비판을 받은 바가 있죠. 멸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가 지금 미팅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그걸 우호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떻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은 트럼프랑 다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짐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짐작은 뭐냐? 윤석열을 버리겠다는 거죠. 예, 거기에 한 짓이 있으니까 아는 연주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트럼프의 분위기에 맞추겠다. 예. 얼마 전에 마사요시 손정희가 일본의 손정희가 트럼프를 만나서 일단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 핵심은 결국에는 더 큰 돈이 남는 것은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올라탔다. 그가 윤석열의 편에 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윤석열을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언론이 분석을 하지 않길래 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전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붙여서 해보려고 해요. 자, 정용진이 한 세 꾸러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용진 이야기부터 드려볼게요. 보면 이제 뭐 동아일보 한재계 소통왕 정용진 이런 좀 빠른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트럼프 이기에서 빗발해 한미 경제 가격 역할 커질 때 이거는 이제 좀 빨아주는 거고. 연합뉴스 TV 정용진 트럼프와 심도 있는 대화 한국 정책의 처음 이거 중립적이라고 봐주고요. YTN 정용진 트럼프 측에 한국 저력이 있어 빨리 정상화될 것. 요거는 조금 냄새가 나죠. 예, 빨리 정상화될 것. 즉 그 말은 뭐냐? 뒤에 하지 않은 말은 뭐냐? YTN에서 내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데? 자,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중요 선거가 있을 때 최근에 좀 틀린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던 곳이 삼성경제연구원을 비롯해서 재벌가에 있는 경제연구소들입니다. 자, 정용진은 아마 지금 삼성의 이재용하고 이종 사촌관인가 그렇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국에 대한 판단은 재벌들이 아마 길을 쫑긋 세우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 건지 볼 것이고 트럼프의 성향이 무엇인 것일까 뭘까 지금 전 세계의 비즈니스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다른 나라들보다 낫다고 봐요. 지금 G7 미국 포함한 G7보다는. 그래서 트럼프의 방점이 어디에 찍힐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나서고 있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뭘까? 이게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세력들 중에서도 재벌들은 뭐 현대가든 LG가든 삼성이든 SK든 간에 트럼프가 북한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민간인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인도를 비롯해서 영국, 독일 등 대사관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정용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기가 표현했던 강력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회수해야 돼요. 예, 윤석열 그룹의 검찰적인 분위기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하는 거죠. 예. 정상화될 것. 한겨레 트럼프 만나고 정용진 트럼프 측근 한국 상황에 관심 표해 당연한 것이고요. 이미 여러 번 표현을 했죠. 관심을. 그 밑에 한겨레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신세계 정용진 트럼프 당선자 만나 대화 내용은 공개 못해. 예, 위에 뭐 조금씩 흘려나왔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저는 그때 이 말을 그냥 듣고
뭐 짜증스러워서 구체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22년 초더라고요. 멸공 아마 모르겠어요. 신세계가 이마트 하죠. 유통업을 주로 하죠.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예. 자, 거기서 손정희만큼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삼성그룹만큼 베팅할 수 있느냐? LG그룹만큼 베팅할 수 있느냐? 정주영의 소대 방북이 있었던 현대그룹만큼 베팅할 수 있느냐? 신세계가 재벌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거나 연주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보고 거기 올라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윤석열을 버렸다. 자, 이런 귀한 자리를 말하라고까지 가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10에서 16분인데 밥을 먹을 수 있나? 컵라면을 먹었나?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애매한 순간. 안 맞아요.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랑 시간하고. 10에서 16분이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이 친구가 좀 상당히 어설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멸치 사고 뭐 콩 샀는지 꽁치를 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쇼핑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불법적인 계엄령, 즉 친위 쿠데타, 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하죠. 예. 참,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정용진의 입장이에요. 정용진의 입장은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연줄이 있는 트럼프의 아들과 연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놓고 트럼프를 만나서는 그 10여 분의 짧은 기간 동안 뭐 인사말 주고받으면 실제 내용은 몇 마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트럼프가 가장 듣기 원하는 소리를 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말을 트럼프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100%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신세계 그룹의 모든 브레인들이 머리를 짜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어떤 입장에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버려야 됐을 겁니다. 예. 그때 이런 밀공 논란이 있어서 보니까 뭐 신세계 주가가 7%도 빠지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변명하고 이런 것이 많은 식구가 딸린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수장이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부터도 봤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은 뜻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저도 한 2번, 3번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그 경주에 가면 그 최부자 댁 있잖아요. 그런 최부자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정용진은 재벌가 2세, 3세들 중에서 대접을 많이 해줄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래저래 줄타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전두환 때부터 뭐 국제그룹 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이렇게 방정맞게 톡 튀어나와서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한 것이 5년이면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아주 경솔했다고 봅니다. 그 후처리도 아주 좋지 않았고 신세계 그리고 절대 도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그이기에 이번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또 반대쪽으로 튀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윤석열을 버렸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트럼프 앞에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솔한 짓입니다. 아주. 한번 경솔한 짓이 시작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또 경솔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신세계 그룹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자의 성향을 지금 2,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에서는 손정희가 했던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신세계가 과연 손정희만큼 이렇게 배팅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진이나 트럼프의 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손정희만한 대접은 트럼프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미국에 투자하고 북한에 투자할 요량일 거예요. 네.
어차피 저기 제일 한국인이잖아요. 예, 한국에 투자하고 싶고 일본에서는 경원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돈만 많지.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독일도 평양 대사관 활성화 준비, 이게 큰 그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게 그림이에요. 지금 트럼프의 취임이 1월 21일인가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묘하게도 입장이 같아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어제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도 한덕수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도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못 읽고 있어요. 야당의 맹렬한 공격 탄핵시키겠다. 선제적으로 탄핵시키겠다. 국무총리를. 대행을. 여기는 미국의 지원이 뒤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제가 오늘 MBC 뉴스를 오랜만에 쭉 봤습니다. 그게 지금 내란 사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울어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제보들이 나오고 어설프게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불고 있거든요. 또 군인들이라는 특성상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제일 왼쪽 위에 거 보면 정보사가 탈북민 조사실에다가 요인을 구금 계획. 이때까지 나온 건 B1 뱅크였고 B1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그 밑에 벙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거기에로 잡혀갔을 사람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이었는데 요인들은 정보사에 있는 탈북민 조사실에서 요인 구금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소개되는 제보들을 봤을 때 저도 지금 사건 발생하고 쭉 보는데 12월 3일이니까 지금 벌써 20일 다 돼가잖아요. 이런 제보들이 나온 게 대부분이 아니라 100%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예. 자, 저기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명령했던 15명의 그 사람이겠죠. 한동훈 포함해서, 이재명 포함해서, 김어준 포함해서. 자, 오른쪽 위에 것도 상당히 새롭죠. 이것은 김어준의 그 제보를 강력하게 확인해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석 달 전부터 계엄령을 준비를 했고 북파 공작원 40명을 훈련해서 했다. HID인데, 자, 여기서 북파 공작원은 북파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문 암살 부대, 소위 참수 부대, 북한군 인민군 복장을 입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을 넘어갈 수 있는 부대인데 그 40명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밝혀진 건 5명,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5명. 그리고 정보사의 보조 요원 합쳐서 38명이에요. 그 핵심 요원이 지금 5명. 그리고 그들은 계엄령이 지속이 됐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출근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직원들 30명을 납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태령에 있는 B1 뱅크로 잡아넣게 돼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작업을 한 사람은 HID는 5명이에요. 근데 지금 40명을 훈련을 시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35명이 뭐냐? 그들도 지금 배치된 걸로 나와요. 준비태세가.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들 35명이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 분명히 임무 부여받았을 거예요. 지금 밝혀진 5명만 해도 중앙선관위 직원들 납치하는 거였잖아요. 예, 이것은 요인 납치 또는 그 요인 납치를 하고, 또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사살할 때 북한군은 위장 사살이에요. HID 임무랑 똑같아요. 휴전선을 안 넘었을 따름이지.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고. 그 다음 기타 등등 주요 요인들 잡아가는 와중에 거기는 이제 계엄령 포고령 위반 정도로 잡아가는데, 잡아가는 세력을 재차 인민군들이 공격을 한다. 인민군들을 위장한 우리 세력들이, HID가. 그런 것이 김어준의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자,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헌재에서 윤석열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강력한警告를 했다. 한덕수에게. 너는 과도기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이다.
딴짓거리 하지 마라. 예, 현재로 봐서는 그래요. 자, 왼쪽 밑에 거 보면은 탱크 부대장, 예, 1군단 소속의 제2기갑 여단이었죠. 그 여단장이 93회 준장인가 그렇죠. 거기가 이제 발뺌을 하고 있었죠. 휴가를 내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 판교에서 이랬었는데 오늘 밝혀진 내용을 보면은 그 햄버거 회동도 한 차례가 있었고 두 번째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회동에 참가한 다음에 큰 지시를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 이제 정부서에 가서 대기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의 개입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탱크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뭐 그 여단이 보유한 탱크가 100에서 150대 정도 되는데 지난번 그 80년도, 79년도, 80년도 그때 계엄령 발생했을 때는 30몇 대를 가지고 중앙청으로 광화문으로 진격했던 바가 있었어요. 자, 오른쪽 밑에는 선관위원장도 잡아오라고 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이 어떻게 당선됐겠어요? 그죠? 예, 그 22년이고 2년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으로 있는데 대통령을 배출해서 2년 만에 부정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또 그 사이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잖아요. 뭐 서울시장 뽑고 뭐 지자체장 뽑는 거 거기서는 또 압승을 했잖아요. 또 국민의힘이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같이 들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 빼고는 믿는 분들 거의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윤석열이에요. 네. 자, 이런 사실들이 있었고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한 5, 6일 전에 소개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김어준이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우방국 대사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미국 대사관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김어준한테 이 언지를 준 사람 세력이 한동훈한테도 줬다고 봅니다. 그들이 김어준과 한동훈이 이뻐서 그랬다는 기라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흘렸다. 그들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체포 뒤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북한군 지시로. 자, 그럼 40명의 HID 요원이 동원됐는데 과천에 중앙선관위에는 5명이 배치됐단 말이에요. 5명인가 7명이 5명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35명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한동훈 사살, 북한군 지시로 조국, 양정철, 김어준, 호송대를 위장해서 공격한다. 여기 HID도 가야 되겠죠. 미군을 사살한다. 북무인기.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아마 더 밝혀질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 드론 사령부라고 있어요. 드론 사령부도 있고 지작사 휘하에 지상작전 사령부 휘하에 또 드론 운용 부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캐보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군을 공격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게 만드는 자, 생화학 테러 계획도 있었다. 엄청나게 악랄한 짓을 했다. 전쟁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또한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고 하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쟁을 반드시 유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것은 지난 5, 6월 달에 맺어진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감안했을 때 만약 미국이 여기에 현혹돼서 북한을 공격했다, 타격을 했다. 여기 또한 지금부터 한 2, 3일, 20일이나 30일 전에 국방부에서 우리 합참에다가 북한이 오물풍선 보낼 때 그때 그 원점을 타격해라. 합참이 거부했죠. 예. 또한 그 오물풍선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쪽에서 그것을 촉발시켰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에서 삐라를 보내지 못하니까
그 똑같은 삐라를 우리 군에서 보냈다. 지금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예, 우리 엄청나게 아슬아슬한 것을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작년 이미 말부터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계엄령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야당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레이더에 걸린 게 금년 지난 3월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북한이 알고 있었다, 러시아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북러 상호방위력이 맺어졌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맺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쟁은 즉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지금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희생이 되고 있잖아요. 즉 그 말은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한반도 올 수 있다는 걸 바로 의미해요. 또한 쿠르스크에 미군이, 우크라이나나 또는 나토군이 러시아를 좀 더 공격하게 되면은 그들이 북한군과 북한군의 본진과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 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쐐기처럼 푸틴이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유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만 가지고도 많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시야를 좀 넓혀서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윤석열이 세계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지하고 지 마누라하고 살기 위해서 세계 전쟁을 획책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군 내부의 반발에 의해서 이미 여인형이 이거에 계획에 반대했다, 이런 게 정언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군 내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다. 예,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치고 나왔다는 거죠. 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사회가 민주화됨으로써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깨갱한다, 그런 세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세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거스르고 남북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가 어떻게든 미꾸라지 짓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이 이미 강력하게 압박을 넣었어요. 한덕수를 무시할 정도로. 자, 뭐 야당이 민주당이 좋든 싫든 이때는 미국이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내각제가 끼어들고 이럴 계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되겠죠. 한덕수가 어떻게 반응할지. 거기서 미국의 뜻을 쫓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윤석열을 위해서 특검을 거부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상당히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이게 사회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마치 MBC 보니까 좋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빅데이터로 분석한 거예요. 그 14일이니까 그때 탄핵안 통과되는 날 여의도에 참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일주일 전에 비해서 다 늘었죠. 전체적으로 참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대가 2.3배나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87년도 이때 6.29 선언할 때 계셨던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고등학교까지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말해서 말로 친해질 때예요.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 정권은 끝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10대가 2.3배가 늘었잖아요.
자, 이것은 큰 것은 다 넘어갔다. 거기다가 한덕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도 윤석열의 결정에 많이 관여되어 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러면 지난번에 박근혜 때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죽는다. 대선에서는 당연히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 그 과정에 한덕수의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내란에 대한 어떤 자신의 데미지도 줄이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서 나설 수도 있겠다. 이런 오묘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렵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걸 통해서 이런 젊은 10대, 20대, 30대를 통해서 40대, 50대, 아마 제가 봐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586 세대라고 봐야 되겠죠.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중에. 저도 50대죠. 여러분 만약 50대라면 이 그룹에 속해 있다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년간 여러분 해야 될 일 많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별로 심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볼까요? 성 연령별 비율을 보면 대단해요. 빨간색이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여자입니다. 파란색이 남자고, 40대, 50대를 보면 현장에 온 사람들입니다. 남자가 많죠. 예, 여기서 60대, 70대 가면은 가정도 커지고 가정 구성원에서 뭔가 대변인을 이제 정해서 가정 전체 입장을 표할 때는 대부분 남자들이 했었을 시절이에요. 50대, 40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30대, 20대 내려가면은 여자가 대변인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이 30대 보십시오. 30대 남자보다 여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많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20대 보면은 남자는 3, 여자는 19예요. 6배 이상 많아요. 심지어 작게 참석한 10대마저도 여자가 2배 이상 많이 참석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데가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자 젊은이들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40에서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그 경험은 평생 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앞으로 한 최소한 20, 30년간,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지금 10대, 20대, 30대 다 포함해도 11%밖에 안 돼요. 30대 여성보다도 적어요. 단일 연령층보다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 드렸죠. 앞으로는 개딸이라는 표현 안 쓸 거예요. 그들이 주역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도 생각을 윤석열이야 끝났다고 보지만은 국민의힘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 몇십 년간 20, 30대 층이 다 밀려나요. 이거 40, 50대 층은 고정돼서 안 변해요. 자, 나이가 들어서 더 10년이 더 지났다. 그러면 우리 50대가 60대가 되는 거고 10대가 20대 되는 거예요. 그럼 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어떻게나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 찍어준다. 그런 말도 이제는 몇 년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세를 인정을 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때 남자 여자의 어떤 역할 분담하고 앞으로 세상에서의 남자 여자의 역할 분담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여자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부터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추세 변화가 전 세계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빨라요. 미투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 정도부터 벌어졌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불붙었어요. 그리고 한 15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했던 지금 시기는 양의 시기에서 음의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그 전환점에서 우리 나라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큰 고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주자예요. 여성의 파워가 남성의 파워보다 세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의도에 갔더니 아가씨하고 아저씨밖에 없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20, 30대 여성하고 40, 50대 남성이 한 편이에요, 지금. 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변화라는 부분이 감지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기운이다. 자, 여름에 양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웃자라는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궁지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살짝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일단 트럼프라는 세력을 인정함으로써 후보를 대통령으로 삼으면서. 지금 G7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그래요. 일본도 그래요. 그거는 뭔가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민초들이 올라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안정한 감은 따지고 보면은 중국 같은 곳이 제일 커요. 양의 기운이 계속해서 팽배해 있는데 미국과의 어떤 패권 구도라는 경쟁이라는 구도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초들이 나서서 그게 보면 뭐 IMF 맞을 수도 있고 뭐 6.29 선언 같은 민주화 항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노동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농민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크게 웃자란 곳이 중국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럼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곳에서도 이런 충격파를 받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런 쪽에 봤을 때 우리 선배들 지혜는 상당히 대단하셨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이걸 보면 또 확실해져요. 탄핵 찬성 의견이 변하는 게 개엄 전에는 8월 23일에서 8월 26일에는 탄핵을 하자 했을 때 여자는 63%, 남자는 37%밖에 안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개엄 후에는 여자는 87% 올라갔고 남자도 81% 따라 올라왔어요. 저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짤막하게 이거 정리를 하면은 여성이 세상의 흐름을 더 잘 보고 있다는 거고 거기가 주도를 하고 남자는 그 의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더 잘 해내느냐 빨리 해내느냐 그런 나라가 향후 주도권을 많이 잡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이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아니에요. 러시아 쿠르스크입니다. 거기에서 북한군이 사살됐다는 부분 사실로 보아지고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국무부 대변인 러시아 내 전장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 병사들이 목격됐습니다.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 쿠르스크에 진공을 안 했으면 우크라이나군이 그건 다 CIA가 작업하고 미국이 이제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절대 지금 상호방위조약, 북러 상호방위조약의 틀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전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것을 러시아군도 지금 스페셜 밀리터리 아프레이션 특수작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내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자, 거기는 북한군이 거기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북러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그렇지만 쿠르스크에 들어왔으면 러시아 영토 내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심하다. 거기 미군이 추가로 도움을 준다. 뭐 나토군이 도움을 준다. 이러면은 좀 더 확대된 영역에서도 북한군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큰 패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군 또 다국적군을 깔끔하게 몰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는 뭐냐? 여기서 더 수석거리고 러시아 내부를 계속 공격하게 되면은 북한도 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북한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돼요. 당연히 미군도 포함이죠. 이것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저지망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라고 해봐도 미국이죠. 여기서 더 찝쩍거리면 북한도 하고도 상대해야 될 거다. 큰 베팅을 한 거죠, 지금 이게. 예. 이거는 미국의 실수라고 봐야 돼요. 미국의 실수라고. 명분을 만들어줬으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이것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쿠르스크를 공격했다는 부분이에요. 북한군의 파병을 불러왔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G7 국가에서.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물결을 거스르면서 기존의 수많은 그 기득권 세력들을 뻗태면서 해내고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언급했잖아요. 김정은 만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용진이 오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는 명약 관하해요. 무조건 트럼프 듣기 좋은 소리 했을 거거든요. 신세계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트럼프의 뜻에 반하고 바이든의 뜻에 반하는, 미국의 뜻에 반하는 미친 짓을 벌인 윤석열을 버리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가장 친한 척했지만 그 이후로 배신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신세계는 불안정하리라고 봅니다. 이래저래. 예. 자, 그 밑에 러시아 본토 공격, 쿠르스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쁜 일이었고 북한 개입을 불렀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쪽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보도해 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나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저만 그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즉 이것은 이 때문에 확 돌아서 갑자기 미국한테 공격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사가 표방이 돼 있어요. 자, 지금 김정은과 잘 지내고 해결한다는 것은 푸틴과도 해소를 한다는 거,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다 그렇고 미국 쪽이나 영국 쪽의 많은 언론들도 러시아군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보도는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젤렌스키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러시아군을 몰아낼 힘이 없다. 나토에 가입시켜다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분석하지 않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정용진이 트럼프를 만났다. 자, 일단 신세계 정용진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손정희가 며칠 전에 투자계획 발표했다는 그것의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분명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대북관계 개선이 있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담대한 구상 뭡니까? 북한이 핵무장 포기한다고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뭐 도로, 뭐 항만,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북한에 많은 노동력이 군에 묶여 있거든요. 시장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남쪽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투자처예요. 자, 신세계 정용진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도 같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자, 남한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인 재벌들이 그 밑에 줄을 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버려야 돼요. 예, 뭐 그런 말씀 예전에 가끔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